1991년 1월 30일 한겨울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방 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허리와 사타구니 부분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요. 손에는 피 묻은 칼, 과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김부남 씨입니다. 가해자 김부남의 나이는 30살이고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피해 남성인 송백권은 56살, 친정집 있는 곳의 이웃집 남성이었어요. 김부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는데요. 21년 전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1970년이었거든요. 그때 김부남은 9살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물 들어가는 김부남 어린이를 송백권이 부릅니다. 부남아, 아저씨 심부름 좀 해줄래? 잠깐 이리 들어와 봐. 그런데 그 송백권이 들어오더니 9살 김부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어떡해. 어린 9살의 김부남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피가 몸에서 흐르고 너무 아파서 열흘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살이 찢겨가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린 김부남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부남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신혼 첫날 밤에 이 김부남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바로 뛰쳐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손길에 9살의 나를 성폭행했던 그 아저씨 송백권의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조현병 트라우마.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교제도 다행이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와 교제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머, 너무 잘 됐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타나준 축복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증상이 시작됩니다. 김부남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고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에 뭐 자기가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말을 한다 이러면서 막 TV를 막 두드려서 부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옆집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웃 그 아주머니들한테 시비를 걸기도 했고요. 본인도 힘들지만 또 이건 가족도 그렇죠. 아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무 괴롭다. 네, 김부남 씨가 9살에 겪었던 성폭행 피해 사실은 사라지거나 잊히는 게 아니라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억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 에너지를 투여하죠. 하지만 강력한 자극에 노출되면 억제되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남편이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동네 아주머님들하고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성폭행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의 뇌가 매우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로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 마음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과민함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사소한 행동도 공격적으로 지각해서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동기를 의심하고 따져 묻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피해자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고립되게 되고요. 그럴수록 피해의식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십상입니다.
김부남 씨도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김부남 씨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적인 셈이죠. 안타까운 게 두 번째 남편하고는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도 그렇죠.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해서 좀 호전이 됐었잖아요. 잘 지낸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만으로 잘 지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 시간 동안 김부남 씨가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이별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했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그간의 저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희박해 보입니다. 그저 참고 견디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지. 잘 사는 척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았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그래도 결정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정도면. 재혼 후에 잠시 무난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사건을 경험한 뇌는 그 사건을 완전히 잊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뇌에게는 목숨 걸고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억은 촉발 요인이 생기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기억은 사채업자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끔찍하게 기억이 윤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 것처럼. 공포는 더 극대화되기 시작하고 일반화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까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김부남 씨가 만약에 빨리 어떤 상담 치료나 그때 받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 심해지진 않았을 거란 말씀이신 네. 거죠? 트라우마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어렸을 때 이렇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김부남 씨와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왜 김부남 씨는 유독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됐을까요? 사실 많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외상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치유의 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김부남 씨가 경험한 사건과 같은 형태의 아동 강간은 자가 치유의 힘만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는 이 사건을 기억 자체를 머릿속에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억을 억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민성 기억 상실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기억을 억압한 상태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가 기억을 이렇게 자극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완전히 정신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잖아요. 네. 환청이 들린다거나 뭐 망상적 사고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 사건 후에 스트레스 반응, 흔히 이제 PTSD라고 얘기하는데 PTSD 환자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보면 정신병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조현병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데 PTSD 환자에게도 자주 호소되는 증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김부남 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성 PTSD 환자로 진단하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가해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거나 가해자가 불러서 뭐 나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자기 혼자만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급성기에도 있고요. 만성화되어서 나중에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성으로 환청이나 망상이 있는 경우랑 양상이 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환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 토론을 좀 하면 나중에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다수는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걸 깨닫고 그 뒤로 환청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강간을 당하셨던 분들은 성폭행이라고 자기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살인 미수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자기를 죽였다고. 사건 당시에 자기는 살인자의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도 왜곡된 어떤 성교육이나 뭐 성지식이 습득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게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건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까 표현했던 것은 망가졌다거나 뭐 오히려 이게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건이 지금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 뇌가 인식을 해야 해요. 트라우마 사건 후에 우리의 뇌가 그 기억을 처리해서 안정감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건이 과거가 되어야만 안정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서 기억을 과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신체적으로 망가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신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건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출혈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생사를 찢기는 경험이기 때문에 시민성 기억상실증이 걸렸던 아이들 중에 상담하면서 기억 회복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않는 기억이 그 지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생사를 찢기는 그 지점의 기억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억을 억지로 회복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했을 텐데 사실상은 방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상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 부모, 특히 엄마한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네.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일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이해받을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없었고 법적으로, 의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9살짜리 김보남 씨는 방치된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근데 당시에 적절한 심리치료와 가해자의 처벌이 있었다면 그 기억이 과거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부남아 일리 와 하면은 나를 해칠 것 같고 문을 두드릴 것 같고 남편의 손길도. 김보남 씨에게 성폭행은 옛날에 그랬었지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을 것 같고요. 촉발 요인이 있을 때마다 9살 사건을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은 흘렀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자기 마음을 추스르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게 아마도 김보남 씨에게는 꽤나 버거운 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지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김보남 씨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 고통과 싸우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이 영혼의 살인임을 알게 해준 지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라우마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분명 극복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극복을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훨씬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부남 씨는 이 모든 불행과 자신의 병에 대한 그 어떤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앞집 아저씨 송백권이죠. 마침내 김부남 씨는 결심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만든 그놈의 를 잘라버리겠다. 이 김부남 씨는 이제 본인이 뭐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범행 동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이 김부남 씨에 대한 어떤 지원과 동정이 어마무시하게 그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어요. 21년 동안 고통받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살인이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 복수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재판장님이셨던 서태영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1976년에 법관이 되고 22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사건은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 없었고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김부남 씨를 처음 딱 뵀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 김부남 씨는 여리고 갸냘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심신이 쇠잔해진 상태로 보였고 신문에 대답하는 목소리도 힘없고 약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혹시 어떤 말이었나요?
제가 1심 공판을 마칠 무렵 재판장인 제가 피고인에게 더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김부남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에게 네. 금방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말을 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변호인으로부터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네. 비록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한 말이지만 제게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절규로 들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말 중에서 짐승이라는 단 두 마디로 줄여서 표현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살인죄가 되다니 마음속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그 문장 자체가 참 어떻게 김부남 씨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가 쭉 상상이 되면서 생각이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죽인 거죠. 아무튼 나는 짐승을 죽였어요 라는 말은 그 사건을 상징하는 말이 돼서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도 그때 당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셨나요? 예, 그때 김부남을 돕는 모임이 결성되고 여성계 쪽에서 성폭력 상담소장 등 여러분이 내려오셔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허투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법원 내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심산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뭐였죠? 김부남 씨가 21년 전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 또 하나는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였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를 알아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범행 당시에 김부남 씨가 심신 장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5년부터 최대 4년까지입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은 그 양형은 무기징역이 되고 그렇죠. 어떤 판사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 의지가 없이 이루어진 범행이면 무죄인 거죠. 네. 자, 사형이냐 무죄냐 이게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의 판결이 내려지는 거네요.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요. 김부남 씨는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도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9살 때 경험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 장애 상태, 즉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신 상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선고하는 날 법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온갖 신문 방송사 기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 방송사는 판결 선고 때 촬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피고인의 정서 불안을 우려해서 요청을 불허했습니다마는 뒤에 알고 보니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뜨거웠군요, 그 상황이. 일반 사건이라면은
주문만 낭독하거나 간단한 이유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고작인데 네. 이 사건의 경우 보도를 고려해서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길고도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정에 나서실 때 굉장히 어깨에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시고 들어섰을 텐데 어떤 판결을 내리셨나요? 네, 그 변호인과 여성단체에서는 무죄 선고를 원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무죄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부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징역이 2년 6개월이고 집행유예가 3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김부남 씨는? 예, 집행유예 기간을 이제 사고 없이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고 무사하게 넘기면 그 더 이상 그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남 씨 경우에는 그 1년 7개월 치료 감호소에 있고 난 후에 출소를 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살 일이 없게 된 겁니다.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또 피고인이 범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는 보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심신 상실은 아니고 심신 미약으로 판단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무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네. 야, 근데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면서 징역은 안 살았다라는 게 정말 이걸 의도를 하신 건지 우리 재판관님이 참 절묘한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은 이제 범죄의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재범의 우려는 없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범 우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사이다 같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환호했을 것 같아요. 많은 대중들이. 그 9살 여자아이가 어쨌든 법의 보호를 못 받았었잖아요. 그런 여자아이가 21년이 흐른 뒤에 살인자가 돼서 법정에 왔을 때 판결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박한 소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폭행을 당한 탓에 심신이 파탄돼서 살인자가 되었으니 피고인에겐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이걸 고심했다고 할까요? 김부남 씨가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많이 안정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 7개월간 치료 감호소에서 잘 치료를 받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심신이 치유가 되어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도 깜짝. 감정 못 받치셨구나. 아, 판사님 지금 눈시이 완전 붉어지셨어.